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진짜 뜨거운 부동산 얘기인데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야전 사령관 같은 인물 네.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이. 네. 정부가 정책 던져놓고 최상욱님의 눈치를 바로 본다는. 그렇지. 사실상 뒤에서 주물럭 간다는 네. 약간의 소문이 있는.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왔는데 또 바로 낭떠러지에서 미시는 역시 언더스탠딩. 네. 최상욱 바로 그 최상욱 대표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부심 안녕하세요. 최국장 최상욱입니다. 예, 아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살짝 관심은 워낙 주식이 강하니까 네. 다들 뭐 주식만 쳐다보고 있다가 부동산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심정은 좀 있습니다. 그 본인 심정이 그렇지. 본인은 자포자기했으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아유 진짜 둔촌주공 12억 할 때 샀어야죠. 아 그때 그 실거주 의무만 없었어도 내가 했을 텐데. 그거 일삼으로 다 풀어줬는데. 야, 네, 미치겠어. 네. 아 정말. 아유. 자, 하여튼 부동산 오늘 네. 진짜 어마어마한 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니요, 뭐 어마어마한 자료는 아니고 그 부동산이 어쨌든 지금 11호 대책이 나온 다음에 예. 거래 규제가 있었고 거래 규제의 목적처럼 막 거래량이 한 달 사이에 90% 80%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네. 근데 뭐 거래 규제가 정책의 목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소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민간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는 것을 보면은 미흡해 보인다. 예.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래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기준으로는 실거래는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번 주에 한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예. 결국은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기대보다 과거의 관성의 과거의 관성에 이제 좀 올라탄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공급이 절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두 가지를 이제 증폭시켜 가지고 사람들의 예. 기대감이 시장은 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은 뭐 장기 GDP 성장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상승하는 자산이 아니고 예. 공급도 안 되고 금리도 내려가면은 과거의 관성에 비례해 봤을 때 과거 경험치에 비례해 봤을 때 소위 폭발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있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달라진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면은 시장 안정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또 하는 얘기였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번 주에 하는 총재도 바로 나와가지고 내년은 금리 인하가 아니고 소위 금리 동결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인하 사이클에 있는데 동결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금리 부분에 대한 뭔가 누그러뜨리는 기대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근데 한은이 또 공급하는 부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공고하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여러 번의 주택 가격 스파이크가 있었지만 뭐 2, 3월에는 토어제 해제가 있었고 5, 6월에는 뭐 저는 그걸 안도랠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주택 관련 여러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큰 안심 안도가 이제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결국 9월 10월에는 공급이 없었다는 게 다시 한번 재확인되면서 97 대책 이후에 오히려 더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가 피카오 코리아 이런 거 얘기하면서 22년부터 출산율 쇼크가 한번 왔기 때문에 네. 뭐 지방 비선호가 있고 서울 선호가 있는 그런 구조적인 기울어진 상황에서 공급도 없고 뭣도 없고 정책도 많이 세게 안 낼 것 같고 이러니까 전반적인 굉장히 안도감이 있었고 그런 안도감들이 시장에 랠리로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과거 2020년, 21년쯤에는 대출 규제 정도 하면은 직발했는데 요새는 대출 규제가 있더라도 대출이 아닌 가족 간 대출도 받고 주식도 팔고 미국 주식도 팔고 비트도 팔고 그런 주택 자금의 소스도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가계대출은 튀지도 않는데 주택 가격이 앙등하는 속도는 더 크게 나오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대출 규제가 있을 때 그런 가족 간 대출은 잘 작동을 못했다가 요즘 더 작동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한테 빌렸다는 게 비중이 작았지만 요즘 높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출 받았어야 하면 되니까 대출 받지만 요즘 대출을 안 해주는데도
집을 사야 하니 나머지를 채워야 하니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저는 될 이것도 이제 텐데. 그래서 용어로 정의를 했어요. 소위 유동성 풍선 효과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 규제에 대해서만 풍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출 막으면 네 금융기관 유동성에 대한 풍선 효과로 지인론 이런 예, 걸로. 비금융기관에 돈 대한 있는 그런 데서 빌려야 되니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근간 결국 그렇게라도 돈을 빌려서 최선을 다해서 조달한 다음에 최대한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자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핑한다. 풀매수를 때리는 그 용의 심장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가 아까 그 결국은 이게 주택을 바라본 오래된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예. 그냥 소위 경제학 250년의 역사에서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다룰 때 미시경제에서 한계 효용이라는 걸 만든 게 마샬인데 네. 마샬은 그 당시 주택을 바라볼 때는 그냥 이거는 내구재가 아니라 비내구재여가지고 저희가 뭐 먹는 거와 같은 거라서 그냥 한계 효용선에서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소위 밀턴 프리드만 시대에 와가지고는 주택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그 집이 나한테 줄 효용 이게 주거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 효용이 이제 그거에 대한 현재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는 지금의 효용의 최대화에서 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시작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모형이나 연구가 막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뭐 아실만한 케이스 인 실러 뭐 이렇게 가면은 기대가 막 어째 열광적 과열적인 기대를 하면서 얼마 전에 나왔던 한국은행이랑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과잉 기대를 하게 되면 막 버블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뭐 순서대로 읊어보자면 이제 아실만한 에드워드 글레이저 이런 사람은 이제 이프로님이 좋아하실 법한 말을 약간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14년에 썼던 글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기대도 있는데 공급단에서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서포트 되지 못한다면은 그런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것도 버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각 대도시에 어떤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택 가격을 또 높이는데 작동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 주 한은의 그 공급 충격에 대한 기대도 똑같은 거거든요. 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계속 힘들면, 있고 그 다음에 건설비, 공사비, 그 다음에 공사 기간 늘어난 거 등등 그 다음에 택지 없고 땅 없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찾아보면 결국 종합적으로는 시장 생각은 도심의 주택 공급 잘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97 대책 뜯어봤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도 않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을 뿐더러 그 다음에 준공 기준이 아니고 등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체감도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공급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 컨센서스를 완전 하회하다 보니까 결국 9월 둘째 주부터 랠리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10.15로 그냥 부랴부랴 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래 규제에 대한 효과는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만 예. 저희가 뭐 거래하자고 시장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대책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질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예. 야, 중요한 변곡점에 있을 수도 있네요. 아니요, 근데 벌써 저는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미 실패하고 있다. 왜? 시장 안정화 관리에 벌써 새 정부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요? 요즘 그래도 어쨌든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제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어놨잖아요. 일단 어쨌든 가장 뭐 합리적 모델을 구축했다는 소위 하는 베이스로 생각을 해볼게요. 공급 예. 얘기를 하면 제가 진짜 공급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어쨌든 자 공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공급 말씀해 이거.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그냥 질문을 네. 맞춰서 네. 드리면 이제 태성님은 이제 오늘도 이 규제와 부동산 거래 구조와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여기에 이제 세금까지 포함해서 하실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공급론자들 네. 그 싫어하는 분들은 공급 무쇠라고 불리는 공급론자들이 하는 이야기 예를 들면 공급을 늘리는 게 즉 수요가 자꾸 가세하는 것도 공급이 없다는 불안감 내지는 예상 때문인 거니 그렇죠. 뭘 공급으로 잡건 수요를 잡건 수요 잡으려고 해도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그게 문제니까 공급으로 잡으려고 하면 공급을 늘려야 되니 이러나 저러나 공급을 늘려야 하며 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 부동산 대책을 공급 늘리는 걸로 하지 네. 무슨 세금제도 바꾸는 나라 뭐 대출 바꾸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없는데 없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그래서 왜 일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럼- 접근했다가 자꾸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일단 답을 좀 아, 주셔서 오케이. 그런 공급 무새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시고 아니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간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되는 몇 번의 기간이 있는데 결국 주택 시장이 굉장히 평이했던 기간이 있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 몇 년간 하락한 그런 기간들이 한국에 좀 존재하는데 예. 하락을 했었던 기간 중에서 가장 최근은 뭐 22년 금리 상승 때가 가장 컸었지만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가격의 변화였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좀 구조적으로 사람들의 선호나 수요가 약해지면서 공급까지 얹혀졌던 게 이명박 정부에서 했었던 2010년부터 12년 상반에 그 보금자리 주택 공급할 때였거든요. 강남에 막 보금자리 넣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에서 미분양 막 11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막 민간 미분양 모르겠고 그냥 그린벨트 풀 거고 그랬더니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던 그린벨트 푼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컨센서스 상단을 때렸는데 물량도 10년간 150만 원 짓겠다 하니까 다들 헉 한 거고 이제 그 정도로 공급을 밀어붙일 줄 몰랐는데 이렇게 공급을 한단 말이야 했는데 심지어 공급도 공공 공급이다 보니까 반값 아파트였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 대비 반가 아파트를 10년간 한다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왔고 그걸로 인해서 10년부터 12년까지는 서울시가 실거래 지수가 실제로 그냥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더 과거로 가면은 1900 결국 94년부터 97년이 되는 건데 예. 일기 신도시가 준공이 되면서 80년대 요즘 80년대가 주식시장에 소환되지 않습니까? 85년에서 89년까지 있었던 그 소위 3조 호황과 시장 대상승기에 결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했기 때문에 집값도 굉장히 폭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임차권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나 높아진 임차료로 임차인들이 막 그 가족 단위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하는 뉴스가 사회면을 막 점령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87년 그 헌법에다가 그런 게 반영이 됐었던 거잖아요. 예.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반영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200만 원 주택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200만 원 건설도 그린벨트였었던 지역의 신도시를 대규모로 지으면서 서울 가격까지 안정화를 시켰거든요. 결국 공급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했던 기간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때의 그건 명확하긴 공급은 하네요. 네, 근데 그때의 공급은 첫 번째는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했고요. 특히 90년대의 공급은 그 앞선 20년간 아파트를 160만 원 지었는데 그러니까 네. 70년부터 90년까지 160만 원 지었는데 91부터 95년까지 180만 원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 한 개를 더 지은 거예요. 5년 안에. 거의 그런 효과가 지어졌고 그래서 상당한 공급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공급은 이제 수도권이 다 정착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신도시. 네 아까 그린벨트 풀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고 그 이상의 공급이 나온 적은 없었고 그거에 수반되는 수준의 공급 대책이 아니고서는 잡힌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97 대책 처음 발표됐을 때 그때 제가 원래 뭐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채방꾼인데 이런 대책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랠리를 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공급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컨센서스를 한참 하회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고 저는 이거를 무공급 대책이다. 이제 이렇게 막 불렀거든요. 공급 대책을 더 내놓을 수도 있는데 못 내놓은 거예요? 네, 요즘 막 그린벨트 다시 해제한다고 하면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굉장히 왜곡되고 증폭되는 그런 환경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인지가 높았었어야 되는데 제가 바라봤었을 때 25년 눈물 난다 진짜. 25년 97 대책은 네. 그냥 22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절에 만들었었던 270만 원 공급 대책의 그 포맷도 유사하고 구성도 유사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땐 관료들이 일하던 관성에 의해서 파격적 공급 대책이 네, 안 나온 꺼낸 문제다.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파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인지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97은 그 97 나오기 전에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 이미 5월과 6월에 지금 정확하게 뭐 근거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새 정부가 주택에 대해서 좀 프렌들리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하회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좀 민주당 정부는 항상 세게 냈었는데 세금으로 집값도 안 잡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5월 6월에 좀 안도감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부랴부랴 금융대책으로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으로. 그래서 처음에 627 대책이 나오니까
그 용산에서 했던 얘기는 아직 우리 대책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금융위만 쓴 것처럼 잠깐 얘기했다가 7월 달에 취임 한 달 간담회 때 맛보기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기치는 맛보기다. 그래서 맛보기가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메인 디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국토부 관료했다면은 그 메인 디시를 준비하느라 머리가 다 빠졌을 것 같은데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늘상 내던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채를 지을 거고 이제 도심에는 서울 다 뒤져가지고 그 기재부 2만 채 합쳐서 3만 8천호를 지을 건데 어딘지 말해줄 수 없다. 그 전에는 5만 그 지역 주민센터만 개조해도 서울에 15만 호가 공급된다고 5만 엄프를 국정기획위 시절에서 다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공급이 없다는 거를 그냥 시인한 셈이나 마찬가지고 심지어 착공 데이터로 준다는 거는 원래는 다 준공 기준으로 공급을 계산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허가로 바꿨거든요. 네. 그런데 인허가는 너무 좀 멀잖아 이러면서 착공으로 바꿨는데 이거 착공된 집도 어차피 집이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착공으로 바꿨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현실화를 높였다면 이런 얘기가 다들 메타인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했던 장난처럼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9월 둘째 주부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격이 슈퍼 랠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덮었지만 정부는 진짜 대책이 없구나. 네, 공급 그래서 대책이 없나 공급을 보구나라는 할 생각이고. 만한 공간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국토부나 전 부처 그리고 네.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조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급을 찾아내라는 건데요. 공급 차단? 찾아내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처음부터 이랬어야지. 왜 이사단이 나고 나서 네, 이사단이 나고 나서 이렇게 하냐. 진짜 눈물 난다. 진짜 2년 전에 경복궁 집 짓자고 했다가 내가 얼마나 조리돌림 당했는데.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근데 한데요. 지금도. 근데 정말 밀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경복궁까지 밀 마음이라면 다른 데 찾으면 다 보이지. 뭐라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래서 그 공급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서울 주택 가격을 왜 우시는 거죠? 서울 욕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서울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내가 나이 위해 50 가지고 먹고 공급 무세라고 내가 셉니까? 내가 세냐고. 네. 근데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른 공급이랑 조금 다른 거는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조국 대표랑 막 서로 설렁설레를 막 하고 있는데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는 게 공급이냐 그걸로 시장 안정화 된다 만다 가지고 되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한국 역사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시장 안정화가 된 적은 없었고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 상승 혹은 그 주변 주택의 임차료 상승 기반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었고 오히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과거에 2번 공급으로 조정됐던 시기를 보면은 그냥 서울 근교에 말 그대로 접근 가능한 주택의 합리적인 주택을 그냥 대규모로 때려 지었을 때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어떤 합리적 기대 이론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아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주택은 미래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오는 건데 미래에 대한 그런 판단이 공급 쪽에서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님, 네. 그런데 최 대표님은 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많은 분들이 정부의 대책을 놓고 왜 공급을 안 하고 자꾸 딴 거 만지작거리냐라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야 보유세 왜 안 높여 내지는 야 좀 더 세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어디 집 팔겠어? 괴로워서 집 팔게 만들어야지 매물이 나오지 파는 매물도 공급이야 뭐 자꾸 이런 얘기만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비슷한 질문인데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이 많아져야 당연히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는 건 그냥 완전 상식이잖아요. 근데 공급을 어떻게 늘릴 거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급을 늘리려면 예를 들면 야 부동산 시장 가격이 좀 올라야 공급이 올라가지 늘어나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니면 정부가 많이 때려 지어야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인데
어떻게 공급을 늘릴 거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근데 저희가 미시적인 수요 공급에서 결국은 가격이 상승해야지 공급량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냥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따라가기 때문에 공급은 가격의 이제 후행 요인이지 선행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공급을 공급을 올리냐는 늘릴 거냐.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민간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을 따라가는 민간 논리로 가지만 공공에서는 가격과 상관없는 그런 계획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공급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때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90년대랑 2010년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보금자리도 다 공공주택이었고 90년대 일기 신도시도 올 민간이 아니라 다 공공이 상당히 차지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해야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공급으로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가격 상승에 그냥 부수적인 효과로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거지 가격 안정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에서의 종합적인 방점은 결국은 상당한 공공공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한 공공공급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만 개 다 필요한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10.15 대책 이후에 지금 거래는 80-90% 감소했지만 시장의 과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이제 그 기대를 하나도 완화시키지 못한 상태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를 잘 준비했다면 지금 나와야죠. 왜 아무것도 없냐? 혹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 빈 땅이 어딨어? 그렇다고 경기도로 나가면 서울 아니라고 흥 보지도 않고. 아니 과천부터 시작해서 저희 보금자리도 하남미사 신도시 다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기 신도시도 짓고, 그러니까 그 보금자리 주택도 같이 하면서 이제 막 지어졌는데 지금 3기로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 세곡, 내곡, 하남미사 이게 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신도시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 왜 결론이 안 나냐면은 이것도 결국 대통령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6.27 이후에 7월 3일에 취임 30일 간담회 때 뭐라고 했냐면은 수도권에 도시를 더 짓는 게 소금물 마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더 키우는 게 한국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는 수도권 과잉 과밀과 지방 소멸에 대한 그 불균형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신도시를 짓고 더 키워버리면은 얘가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을 쓰겠지만은 결국 수도권 과잉 과밀을 더 키우게 되는 거니까 이걸 소금물 마시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언 이후에 다른 소위 말하는 국토부 관료들이 신도시에 대한 그 그린벨트 해제하고 신도시를 하고 더 많이 짓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그냥 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7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97은 그냥 공급도 아닌 무공급 대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귀결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그 또 이제 그런 걸 또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비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나? 지방 균형 발전도 하면 근데 그건 더 안 되죠.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면 서울에 집을 더 지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라면 맞아요. 서울에 집을 더 안 짓고 서울 집값을 어떻게 잡아요? 국민들의 욕망이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는 욕망도 그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욕망이 강제로 분산이 됩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겹겹이 쌓인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그 정황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끌고 가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10.15가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방 소멸이라든가 소위 수도권 과잉 과밀에 대한 이슈를 소위 피크아웃 강세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방 국내 계좌 이민 그러니까 지방 투 서울로 그 계좌 이민뿐만 아니라 국내 이민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만성적인 비선호가 존재를 하고 그런 불균형 상태가 이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지금 해법도 거의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부동산에 규제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증폭돼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그럼 공급도 어렵겠네. 그걸 소금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결국 저는 근데 그 공급도 저는 이것도 결국 다 이제 주택 건축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시간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유 있게 쓰십시오. 여유 오늘 있게. 뒤에 비워놨습니다. 밤 11시까지 비워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지 말자 오늘. 오늘 귀한 분 모셨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한국의 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가장 선호받는 주택 형태고 단지형 그렇죠. 주거지로서 예. 커뮤니티라든가 기반 시설을 단지 안에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주비조차도 싸요. 음. 이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주택 타입이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건축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다 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건물로서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컨버전이 잘 안 되는 타입의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벽식 건축물이 많아진 거는 8, 9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짓기 위해서 그런 공법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무비판적으로 계속해서 수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예. 결국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고 오피스텔로 바꾸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비판했는데 요즘 CBD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피스텔이 호텔 되고 호텔이 오피스텔 되고 지산이 호텔 되고 그 지산이 또 사업용 시설 되고 컨버전이 아주 자유롭거든요. 이런 건축물들은 다 기둥식 건축물이고 벽이 커튼홀이고 근데 한국 주택은 진짜 교회 건물처럼 이제 아주 용도가 명확한 딱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런 방식이니까 신도시도 그렇게 짓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결국은 미래 주택 수요가 낮아졌을 때는 그게 다 공실이고 컨버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기둥식 건물로 짱짜게 지어졌다면 지금은 잠깐 주택으로 썼다가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같은 그런 걸로 쓰지만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네. 그걸 계속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컨버전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급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의지 정도는 보여줘야지 되는 상황이다. 최소한. 왜냐하면 그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게 사람들의 과열적 기대로 이어진다는 게 당연하죠. 모델로도 나와버렸다. 예, 이게 모델로도 아주 오랜 기간. 아. 그러니까 하는의 그 동태균형 모델에서 그냥 공급이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그 생각이 너무 오래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공급이 없다면 그럼 주택가격이 무조건 우상향하는 거지 뭐라는 완전 과열적 기대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제 모델까지 나와버린 상황이니까 공급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지가 확실히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회해야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처럼 아까 그 이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강에 가설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덮고 막 뭔가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 나 오늘은 정말 만족스러워? 집에 가서 태극기 달 거야. 최상욱 대표님밖에 없어 정말. 근데 어디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소금물을 마신다. 원칙적으로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말 그대로 지방으로 그럼 사람들이 내려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지방은 어떻게 내려갑니까? 안 가는 걸 어떻게 내려가게? 그거는 이제 그냥 건축 도시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방의 일자리를 얘기할 때 지방의 제조업 일자리를 지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지방의 제조업 일자리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서울시가 20대 30대 여성들이 훨씬 많은 여초 도시이고 지방에 있는 제조업 도시들이 남초 도시지 않습니까? 결혼하려면 서울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성분 2030 여성분들은 왜 큰 도시로 오냐 이거죠. 그거는 인구 800만 이상의 도시 레벨로 커지면은 고소득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는 인구 800만 이상의 도시가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수도권 안에서만 고소득 일자리, 그러니까 고소득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예. 여기서 육체적으로도 경쟁력에 아무 상관이 없는 2030 여성들이 경쟁력을 갖는 거고 근데 지방 역시 그쪽에 자연스럽게 뭔가 만들어내려면은 기본적으로 도시 사이즈가 커지면서 고소득 서비스 산업들이 커져야지 되는데 이제 고소득 서비스 산업들을 키울 생각을 현재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뭐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것도 저는 그냥 7, 80년대 지방의 그 제조 공장들을 나눠서 짓던 그냥 박정희 시대 유산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해봐야 어차피 다 선문답이고 저희가 공급 얘기를 한참 했고 어쨌든 그 공급단을 정리하자면 결국 남는 건 이제 수요니까 수요 쪽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은 1900 그러니까 20년 이전에는 수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요라는 거는
그 가계의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담보로 대표된 그 담보 제약까지 의미하는 거죠. LTV랑 예. 금리랑 예. 그다음에 LTV 70이냐 40이냐 DSR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정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뭐 이거를 금융 정책으로 부른다고 한다면은 네. 2020년 이전에는 금융 정책에 대한 그런 중요도나 인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그냥 2019년까지는 뭐 공급 따라가는 거고 그냥 뭐 LTV 다 이렇게 열어주니까 이런 거였는데 2020년부터 저희가 금리의 급격한 하락과 예.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금융 정책이 수요를 굉장히 스윙을 하는구나, 흔드는구나, 그 주택 가격을 그거에 대해서 완전 체득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22년부터 은대규시, 은행대출 규제라고 하는 은대규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주택 시장 과열 때마다 항상 은대규가 윤석열 정부 때도 은대규시, 예. 예. 지금 이재명 정부 때도 은대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요즘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가계의 소득이나 대출 제약을 우회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동성 풍선 효과가 많거든요. 그냥 대출 규제에도 어딘가에서 돈을 구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래서 왜 다시 그 되게 40년 지난 M2라는 그 유동성 지표가 다시 좀 소환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M2라는 거는 이제 공급자 사이드에서 내가 돈을 얼마 공급했다는 개념이고, 일종의 수요자가 바라봤을 때는 내가 쓴 돈의 그림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계대출을 받았으면은 그것도 M2로 잡히고. 네, 제 가계대출이 M2로 은행의 예. 예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잡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주택시장에서 가계대출을 잡으면은 M2도 좀 덜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주택시장에도 유동성이 좀 덜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러면서 뭔가 그게 명료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쪽을 빚이라고 하면은 가계대출이란 빚을 좀 줄였더니 이제 이것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얼추 다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 가계대출 빚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액은 지금 4조 원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주택 가격은 대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그림자는 엄청 커져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새로운 라이트를 쐈냐? 막 이런 거거든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풀렸냐? 네, 어디서 풀렸냐? 그래서 2020년, 21년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이제 라이트를 환하게 쏘고 있었고, 그래서 은행은 불을 껐지만 저축은행은 환하게 켜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참 나갔고, 어디선가 구멍이 있다. 네, 19년 12, 16 대책 냈을 때도 15억 넘는 주택 대출 빵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살 때 빵이니까 갖고 있는 집에는 담보대출 해주면 되죠 이러면서 막 풀었었고, 그 다음에 P2P 대출부터 시작해서 또 가상자산 나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빚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그 새로운 빚들이 계속해서 그림자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전통적인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유동성 경로를 차단하더라도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동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동성의 가장 큰 경로는 바로 가족 간에도 가족 간 대출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소위 60년대 세대 60년대에 수도권에서 정착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녀들 90년대생 자녀들에게 이제 수도권에 정착하면서 자산 축적이 돼 있으니까 가계의 부가 자녀들에게 승계가 되는 예. 그 사이클이 한국의 최음으로 시작을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비전통적인 유동성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통적 유동성 빛은 굉장히 어둡지만 그림자는 굉장히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20년 이후부터는 금리 중요하고 대출 중요하고 LTV 정책 중요하고 DSR 중요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런 금융 제약이 커지면서 그 금융 제약을 우회하거나 아니면은 한국도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되는 자본주의 역사에 세대 간 부가 승계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새로운 유동성 원도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금융성 이거를 이제 크게 의식하기가 어려운 게 됐어요. 제가 이 생각하게 된 거는 예. 그 호주에서 썼던 책 이 모든 것은 주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에서 이제 호주에 있는 1년에 신규 주택 취득하는 사람들의 자금 소스를 보니까 금융기관 대출액보다 가계대출액이 더 크다. 그 얘기를 친인척 부모로부터 받은 네, 거니. 패밀리뱅크가 실제 상업은행 대출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기도 자본주의가 오래되니까 부모끼리 이제 집안끼리 되는구나. 네, 이렇게 승계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구나라고 했고, 저희는 맨손에서 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나 이제 지금은 시작됐다. 맞습니다. 저는 그게 90년대생 자녀들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대출 규제를 하면
부모한테 빌려서 집 사는 분도 있지만 네. 대출 규제 없었을 때보다는 그게 소수고 네. 그러니 100명이 집 살려고 하다가 대출 규제하면 한 20명 정도만 대출 소스를 바꿔서 집을 사는 그래서 안정 효과는 있지 않나요? 아, 그런 효과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 또 있는 건데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한국에서 제일 비싼 국평 아파트조차도 2,997세대인데 매매 실거래 뜨는 거는 세 가구만 거래를 하면 돼요. 근데 뭐 그 중에 한 가구는 코인으로 버셨고 한 가구는 화장품 사업으로 버셨고 한 가구는 이제 뭐 뉴미디어 사업하시면서 버시면은 예. 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처럼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일반적이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는 15개, 30개 동이 벌크로 그냥 셋업 그냥 같이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가액이 기표되는 그런 방식은 그냥 소수의 그 자본 조달이 가능한 가구가 거래만 성사시키면은 그냥 가격이 되죠. 맞아요. 그냥 그게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게 다 같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실제 그 구매력을 다 지불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다 같이 그냥 떠준 네.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진짜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거나 이런 걸 해결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매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금리는 내려갈 거고 공급은 없고 서울은 계속해서 지방 서울 대비해서 봤을 때 서울은 단기간 피크아웃 강세든 무슨 강세든 어쨌든 갈 거고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구매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요즘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어떻게 유동성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집 살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 집 갖고 있으면은 그냥 괴롭기나 내라. 해라. 그러니까 그 집 갖고 있으면은 그냥 세금 내라. 내가 너 어떻게 집을 사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 그냥 어차피 이제 경로가 옛날처럼 그냥 주담대 받고 딸깍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규제는 예. 힘들어. 예. 공급의 규제 아니니까 수요의 네, 규제는 힘들어. 불 다 끌어다니는 것보다 모르겠고 그림자가 이만큼 커졌으면은 그냥 그림자에다가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유세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면 집값을 잡아요 보유세가? 그거는 그냥 화풀이만 해요.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보유세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근데 보유세가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 왜곡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유세에 대한 확고한 예. 그리고 장기적인 그러고 동시에 이 보유세가 공급을 뭐 없애지 못한다거나 공급의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확실히 작동하겠지만은 예. 그냥 보유세를 해버리니까 막 다른 쪽에서 또 파생 효과가 나거나 하게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시장이 하게 되고 예. 그게 시장의 그 소위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면 또 잘 작동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보유세는 굉장히 잘 작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고 현재는 한국의 낮은 보유세가 말 그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으니까 즉 낮은 보유세가 현재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높은 보유세도 그 보유세 원리에 따라서 잘 작동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보유세를 통해서 수요를 좀 줄인다. 결국 공급도 많이 해야 되지만 수요도 같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는 그런 수요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가계 유동성이라든가 담보와 관련한 여러 제약들을 건드리는 거였는데 그런 정책들을 지금 쓴 거지 않습니까? 627도 쓴 거고 11호 대책도 이제 그런 걸 쓴 거고요. 투기과열 지역의 LTV 40으로 낮췄으니까 그런 걸 쓴 거고. 그러나 우리는 과거 오래된 역사에서 보시면 항상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매수가 있었고, 예. 그래서 금융제약을 전세 낀 갭 투자로 건너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출 제약은 다양한 방법론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건너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가계에 대한 그런 여러 제약적인 요인들이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 그런 게 오래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전방위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출 규제에 대한 금융 제약을 전세 끼인 갭 매수로 회피해 그러면 전세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유동성 경로를 차단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너무 복잡다변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 너가 결국은 집을 산다면은 집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여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수요를 좀 낮추는데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로만 잡히지 않는 게 다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공급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도 그냥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끝없이 주택 공급을 해서 공급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게 저는 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들어오면서 말했던 것처럼 10.15 대책 내고 한 달 지났으면 그다음 나와야 되는데 공급이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요.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사실은 6.27 때부터도 맛보기란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9.7까지 너무 길었고 예. 그다음에 10, 15, 11호 하고 나서 지금도 계속 길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강건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결국 불신으로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원래 있었던 그 기대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죠. 안정화의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 얘기는 최근에 이제 원래는 초반에 안 건드린다고 했다가 네. 그랬다가 요즘은 슬금슬금 보유세를 좀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보유세를 건드리면 결국 이제 지금 보유세가 너무 낮다. 한국은 보유세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보유세를 올렸을 때 부작용은 뭘까요? 보유세를 올리는 게 정답이면 보유세를 그냥 올리면 끝났겠죠. 네. 그 부작용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유 비용에 소위 말하는 임차료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다는 거고. 보유세를 올렸을 때. 근데 그냥 월세를 그거는 올리고 부작용이고 보유세 그 자체는 세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세금은 낮으면 하라는 거고 높으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법인세 높이면 법인 세우지 말라는 거고 법인세 낮추면은 법인 열심히 기업 활동 열심히 하라는 거고 네. 배당세 높으면은 배당하지 말라는 거고 배당세 낮추면 배당하라는 거듯이 보유세 낮은 거는 보유하라는 거고 보유세 높은 거는 보유하지 말라는 거고 취득세 높인 거는 취득하지 말라는 거고 취득세 낮춘 건 취득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높은 보유세는 보유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인식이 되어서 보유할 때 부담을 느껴라. 네, 그냥 높은 보유세는 자연스럽게 보유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은 그냥 보유가 어려워지는 가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 강남이라 하더라도 관리비조차 못 내는 가구들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냥 같이 등 떠밀려 가지고 가격이 뜬 거다 보니까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건 과거부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 가구들이 다 그 가격을 내 가지고 그걸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패키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보유 부담이 높은 가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것도 아파트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가격 메커니즘으로 보자면은 그냥 보유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이 그걸 내놓았을 때 그걸 매수화하려는 유동성 조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아마 가격 약세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우리의 포인트인데 간과하는 포인트가 안 대표님도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는 여론 때문에 올리자고 한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지 안 잡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과세 정당한 과세 뭐 조세 정의 차원에서 낮은 보유세는 높여야지.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보유세 그 자체로 보면 뭐 낮은 나라 쪽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미국이랑 비교하면 낮은 게 맞고 다른 OECD 국가들 미국을 뺀 다른 OECD 국가들끼리 비교하면 비슷비슷은 해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중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사실은 미국은 그렇게 비싼 보유세를 매기면서 취득록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취득세가 1주택은 4%, 2주택은 8%인데 이게 사실은 1주택은 0.5%를 보유세를 보면 8년치 보유세, 2주택은 16년치 보유세를 미리 선불로 취등록 과정에서 미리 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보유세 걷어서 그 지역의 지역 예산으로 쓰죠. 우리나라는 취등록세 걷어서 그 취등록세를 그 지역의 지역 예산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름만 취등록세고 먼저 걷냐, every year 걷냐의 차이일 뿐 우리나라의 취등록세는 사실상 보유세의 역할을 한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저희 그렇게 식으로 따지면은 저희 취득세는 어차피 나중에 양도할 때 다 양도할 때 어느 정도 감면이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면이 일부 될 뿐이지 네. 세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거는 감면이 아닌 양도 거죠. 차익을 계산할 때 다 빠지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어쨌든 취득을 어렵게 하나 보유를 어렵게 하나 결국은 취득했다는 건 보유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두 개가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건데. 맞아요. 맞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제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원류가 오는 것이냐를 따져보면은 한국의 보유세제는 결국 일본에서부터 왔는데요. 예. 일본의 차지법이 1925년에 맨 처음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한국이 이제 일제치하에 있었던 그때에
일본의 차지법의 그 핵심은 뭐였냐면은 일본의 전시 총동원 체제 속에서 일본의 그 남자들을 다 전쟁에 징집해야 되다 보니까 그 배우자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일본 정부가 선택한 거는 임차권을 높이거든요. 임차인을 못 내쫓게 영구 임차권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내가 내보낼 수도 없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러면 공정가액 반행 비율을 10%로 낮출게. 그래서 이제 공정가액 반행 비율이 이제 0.1로 내려가면서 실효 보유세율이 0.1로 내려가서 이제 극도로 낮은 보유세가 된 거고, 그러니까 보유 부담이 없어지는 세팅이 됐고, 대신에 어느 부분에서 익스큐즈를 서로 했냐면은 결국 명목 성장률만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는 보유 기간에 대한 부담은 없다 보니까 이제 높아진 주택 가격에 대한 양도 차익은 임대인이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예. 어느 분이 들어오시더라도 그냥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기만 하고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없고 집값이 오르면 되니까 괜찮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유세는 임차권이랑 페어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 그게 92년에 일본이 차지법 92년 부동산 대하락이 있고 나서 이게 한 번 더 개조를 하고 나서 지금의 높은 보유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높은 일본의 보유세는 뭐랑 또 트레이드 오프 했냐면은 그래서 일본 임차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뭐냐면 보유세를 높이면서 네. 이제 임대인들을 내보낼 수 있고 임대차 기간도 짧고 영구 임차 없고 이렇게 이제 이게 됐습니다. 왜 그게 합의가 됐냐면은 92년 대하락 이후에는 일본 주택 가격에 대한 장기 기대 상승에 대한 값이 없어지다 기대감이 없죠. 보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갖고 있을 이유도 없는데 임차인을 보유세까지. 무한히 그 임차권을 보장한다면은 그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고쳤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차지법이 1920년대에 도입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45년까지는 일본의 시스템을 따라갔었는데 예.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낮은 보유세, 일본 같은 낮은 보유세. 근데 임차인은 일본인이 아니고 또 한국인이니까 예. 임차권에 대해서도 낮은 임차권, 낮은 보유세와 낮은 임차권. 낮은 임차권은 보호가 네. 적은 보호되지 않는. 네, 그냥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본토 자기네 본국에서는 일본인이니까 케어해주고 우리는 한국이니까 케어를 안 해줬다는 건데 예. 그게 결국은 1987년 헌법 만드는 과정에서 임차권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1년 임차가 2년으로 바뀌고 그게 지금 20년에 2+2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현재 보유세는 중간에 종부세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유세가 그 낮은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전반적으로 낮은 보유세죠.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인 너무나 높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중 세제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는데 네. 그러면 종부세 내는 분들은 충분히 보유세를 다 내고 있는 거라고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종부세 안 내고 재산세만 내는 분들이 보유세를 너무 안 내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재산세는 낮은 레벨이죠. 사실 그게 팩트인데 네. 정치적으로 종부세 내는 부자들은 보유세 그래도 어느 정도 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면제고 야 니들 나머지 엎드려 뻗쳐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팩트긴 팩트예요.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 그래서 보유세가- 종부세가 처음 만들어진 순간에 우리나라 보유세제 시스템 다 깨졌다고 어느 정도 근데 생각하고 그게 있어요. 원래 근데 종부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종부세를 예. 이제 좋은 세금이고 종부세가 어떻게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것도 요즘 종부세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부세도 결국 노무현 종부세와 문재인 종부세가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 기획한 그 노무현 종부세가 지금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종부세가 너무 선택적 소수에게 집중적인 세금을 때리게 되는 매우 부적절한 세금으로 좀 와전이 돼버렸고 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뭔가 좀 개혁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전 보유세를 논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의 임차권이 이제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끔 뭐 3년 얘기 나오면 막 언론에서 개거품을 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가 임차권이 어쨌든 2+2로 거의 고착화가 됐고 예. 이 정도의 임차권이라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된다고 하고요. 그 전에 낮은 임차권이 더 낮았을 때, 그러니까 2010년 전에 그때는 보유세 폭증이 되게 합리적일 수도 있었거든요. 임차인을 아무렇게나 내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센티브가 임대인에게 있는 거니까 보유세는 높게 낼 수 있죠. 근데 예. 지금은 2+2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그렇다면은 보유세를 터무니없이 높일 필요는 없걸랑요. 그 임차권하고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생각하는 야. 이론이 있군요.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예.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 지금 우리나라 보유세가 너무 과도하게 높아질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종부세가 약간 왜곡시킨 재산세 보유세제에 대한 그런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유세제가 가는 것이 맞지. 그냥 만약에 문재인 정부처럼 막 어떤 소수 특정 가구는 뭐 소위 때려 맞아라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면은 또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금부터 이렇게 다루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2% 진짜 이 부동산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종종 최상욱 대표님만 나와서 얘기하면 그게 2% 얘기가 되겠네. 그 이제 보유세는 이제 월세 이론적으로는 전가가 되는데 초기에는 전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비우지는 않을 거니까. 어차피 그러나 다만 집주인이 월세나 전세를 놓을 때는 집값 상승분과 그리고 집을 보유할 때 비용 그 그걸 보유세랑 균형을 봐서 야 보유세는 무섭게 내는데 집값이 잘 안 오르고 그러면 내지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올랐으나 집값 오르는 건 불확실이고 보유세는 확실하게 내는 거라면 이 계산을 하다가 아예 나는 집 한 채도 안 산다 내지는 임대 사업 안 할래 내지는 나는 내 사는 집에 보유세도 부담스럽네 나는 그냥 뭐 팔고 나는 월세 살아야 되겠다. 아까 법인세율을 높이면 법인하지 말라는 거고 뭘 높이면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건 맞는데 보유세를 높이면 보유하지 말라는 거는 맞지만 보유 안 하면 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길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지 말라고 그러면 보유는 안 하고 다 세만 살려고 하니까 세가 당연히 올라가죠 이건. 그러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국 결국은 이제 이런 세입자가 이런 되는 건데, 논의들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소위 경제 주체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니까 어떤 이제 균형 상태를 이루는 그 미시적인 레벨에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분석 방법론에서부터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유세도 보유세 충격이 있게 되면은 그게 공급자든 수요자든 임차인이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충격이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네. 다만 그냥 한국이 보유세가 뭐 높냐 낮냐 해서 저는 그냥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보유세가 엄청 낮은 거고 종부세 내는 사람은 너무 높은 거니까 그 중간으로 이제 완화적으로 오는 것이 맞아 보이고 그리고 보유하면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1주택에 너무 많아. 요새 이걸 또 막 1주택주의라고 하는데 1주택에 너무 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빼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세금 정책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예. 결국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오래된 경제학의 그 거기서부터 온 것처럼 미래에 그래서 이것이 나의 어떤 효용을 깎아 먹을 것인가 안 깎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인 기대가 반영이 되게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막 이러면서 쫙쫙쫙 하는 거하고 그냥 시장에 끌려가면서 내는 거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정부가 그 정책을 내거나 아니면 주요 부처들이 대책을 내는 속도와 방향이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냥 시장을 리드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기대를 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나온 것도 11호 대책 나와서 한 달이나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 이런 생각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와 관련해서 네. 제가 궁금함은 2%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게 예를 들면 다주택자 이게 뭐 투기적인 수요가 있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적인 수요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이 있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보유하는 게 부담이 크네. 그렇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웬만하면 좀 덜 생길 테고 어쨌든 그럴 텐데 그게 낳는 부작용.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자꾸 소유하지 않으려고 해. 그럼 다 임대주택으로 자꾸 가. 그럼 임대 가격이 높아. 혹은 임대 가격으로 전이돼. 그런 부작용 막으려면 보유세만 올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제 주체를 그 안에 넣어서 그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종합적인 여기서 결국 이 미시적인 필요하지. 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 가격이 안정화돼도 계속 짱짱하게 임대주택과 매매주택을 공급할 주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체가 없이 그냥 민간 시장에서 알아서 주택 공급하시고 하면은 어떤 충격이 다른데 금방 전이가 될 거이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는 공간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공공에서 임대와 매매를 어느 정도 어느 규모를 어떤 계획으로 공급하냐였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LH에서 사장단 중심으로 그 공급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LH가 이제 임원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미시적인 그 동태 균형 하에서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예. 그럼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해법을 내야지 그런 게 전이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연구도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다 보니까 왜 더디다고 보세요? 왜 공공의 공급은 우린 더딜까요? 네. 비중도 낮고. 그거는 그 미시균형식에 또 정치인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아니 그냥 심플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돈이 없어.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유세를 높이면 당연히 수요가 좀 낮아지고 뭐 부동 시장이 안정이 되지만 그러면 공급이 안 되지 않냐. 아니요, 돈은- 결국은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민간 시장의 공급의 주체가 너무 결정적이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꼬이는 상황이 꼬여버리는 효과가 돈이 나는 없죠. 거예요. 돈이 없고 사람들의 수요가 그래서- 강북구만 가도 집값 안 오르는데 안 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용성 강남 3구에만 살고 싶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에 공급을 어떻게 더해요? 아니죠. 그거가 그러니까 살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그거가 그러니까 결국 주택을 이제 자산으로 보냐 그 소위 주거 서비스로 보냐의 그 관점론에서 예. 이미 이제 한국 부동산은 완전 자산의 자산, 성격을 완전 자산. 완전히 그럼, 갖게 그럼요, 되어 있고 그럼요. 그렇지. 그래서 음. 자산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안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안 사는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주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산 시장 이론적으로 완전 선택하고 여기에 기대가 제일 크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미 간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푼 건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돈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이게 이제 벌써 21세기에 이렇게 거의 금융공화국인데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저는 못 푼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근데 결국은 이런 거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됐던 예. 뭐가 됐던 그런 맥락 속에서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그래서 관건은 정말 기업이나 정부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비싼 임대주택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내지는 시장가의 임대주택을 계속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으면 보유세를 올리든 뭘 해든 다 돼요. 다 되는데. 다 돼. 어.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집을 사지도 않아. 그렇게 공급이 계속 되는데 그렇죠. 집을 왜 사? 결국 내가 그래서 공급 무세인 이유가 그렇게 공급을 계속 하는 걸 보면 아무도 집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바보입니까? 계속 유상증자 때리는 주식을 왜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다 풀리는데 네. 그거는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라는 얘기랑 같죠. 전 세계 어떤 나라가 그걸 해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한국 역사에 해본 적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이나. 예. 결국에는 그때도 뭐 돈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보금자리 뭐 돈 있어서 했습니까? 결국에는 아 그렇지. 그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건데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 있어.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지가 뭐- 저희가 뭐냐면은 유동성 규제를 유동성 규제에 우회하는 것처럼 또 거래 규제를 거래 규제에 우회하는 것처럼 의지가 있으면 하는데요. 그 의지가 없으면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급에 대한 생각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의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적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시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그런 시장의 생각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공급의 의지가 있었어라고 한다면은 쫙 하고 뭐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왜 정부는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 의지를 좀 가져야지. 그거. 그린벨트 아니죠. 풀어야 그래서 되는데. 그래서 왜? 지금의 왜 이런 맞죠? 정책을 왜 내는 그럴까요? 그 뭐 예를 들면 여당이든 아니면 예. 대통령실에 특히 부동산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높은 사람들이 예. 결국은 스킨 인 더 게임과 자기 자산의 하락을 용인할 용기 그런 게 있는 건지에 대한 그래서. 그 진정성을 이제 진정서까지 가는 거잖아요. 부동산 백지시특 네. 필요하더니. 아니 오케이 나는 인정하면 국토부 무슨 국장이 야 나 솔직히 서초구에 집 있는데 이거 풀어가지고 이렇게 집단 공급하면 나 하나밖에 없는 재산 저거 안 되니까 안 돼라고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국장은 안 움직이겠으나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뭐 물론 분당에 집 있는 건 아는데 그게 집값이 좀 떨어진들 내가 집값 잡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지. 그 자기 집값 떨어질 거 그래서 집값 못 잡은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네. 국장은 그러니까 집값 못 잡은 국장도 그러니까 괜찮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네. 결국은 그 문서나 대책을 그분 혼자 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밑에 공무원들을 끌고 와야 맞습니다. 되는데. 관료들에게 포획이 되느냐 끌고 가느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관료들도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국토부가 왜 관성적으로 일했다고 좀 생각을 하냐면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 의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공급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냥 그만큼 그래 적극적이지 않을까?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소에 그 맥을 찝는 그런 대책과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골자로는 어떤 시장 안정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긴 했는데요. 그냥 그리긴 했지만 그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보니까 느리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17호 대책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시장은 결국 11호 대책이 나오고 나서 벌써 일단 한 번에 학습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예. 627 나오고 나서. 예. 그러니까 627 나오고 나서 일단 후퇴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97 공급에 대한 그 공급 이론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완전 비이성적으로까지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97 하나만 보고 이제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진정성이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예. 이런 게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이런 거를 완화시키는 대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기대라고 하겠죠. 합리적인 기대를 상회하는 것을 낼 것인가 하회하는 것을 낼 것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그냥 시장 반응도 그냥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말로 그냥 주식시장 키우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겠지 이것도 굉장히 틀린 생각일 수가 있는 것이 결국 아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만성적인 그 긍정적인 편향이 있으면은 예. 유동성 이론으로 그냥 주식 팔아서 집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근데 전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회도 다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 의지가 꽤 세게 보여요. 근데 부동산을 잡겠다는? 네. 그다음에 머니무브 하겠다.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가 꽤 세게 보이는데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그거만큼 의지만큼의 서포트를 못 해주고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혼자 다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완전 정부가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완전 달려 있다. 네, 공급 대책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장 안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시장의 생각을 상회하는 그런 대책을 꺼내면서 추구할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썩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치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보이긴 하니까 지켜는 보겠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답은 없으니까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도 빨리 하자. 네.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빌라 헐고 아파트 지어야 아파트 수요가 잡히지. 빌라로 두면 아무도 빌라는 안 사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뭐 신통기획이니 뭐니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다 해주고 안 될 것 같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잘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걸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근데 재건축 재개발도 그러니까 순수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지역에선 작동도 안 해요. 그러나 그러면 공급이 네. 자꾸 안 되니까 새 아파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은 가격에 후행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죠.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공급이 예. 되려면 그 가격 인상을 용인하고 참아야 공급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막 얘기했지만 민간 공급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 민간 공급이 아니고 어.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는 공공단의 막대한 공급이 따라와 주는 것이 오케이, 새 정부의 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네. 계획은 그거예요. 네, 그런 걸로 보여요. LH부터 시작해서 막 땅 다 국유화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그래 민간 쪽에서 어차피 가격 떠야지 공급하는구나. 근데 그렇죠. 내는 떠야지 공급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깔아줄 원전같이 깔아줄 애들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땅을 싸게 사야 되고 LH가 짓는다고 해서 인건비가 적게 드는 그래서 게 요즘 아니잖아요. 나오는 게 그 국방부 그러니까 미군 반환부지 수도권에 다 계산해 보니까 1.2억 제곱미터라니까 120 제곱킬로미터인데 예. 120 제곱킬로미터가 서울시 면적의 5분의 1이에요. 서울이 예. 600 제곱킬로미터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7천만 제곱킬로미터, 70제곱킬로미터짜리가 파주에 있는데 예. 나머지는 의정부나 이런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원래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가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땅 개발하려면 국토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LH가 사장단 주제로 이제 공공 개발 해오겠다고 하는 거에 과거에는 그린벨트였는데 이제는 미군 반환부지도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도심 내 유휴부지도 있고 오만 그다음에 행안부 땅들도 다 기재부 통해 가지고 처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종합적인 접근은 아마도 국토부 주도로 개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LH 주도로 개발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드업은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저 들은 적이 있는데 보유세를 높여서 보유세 재원으로 네. 공공 공급을 늘리는 건 네, 어떠냐? 맞습니다. 거기서 자본순환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네. 그거는 잘 작동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당연히 보유세를 올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작동을 잘 하겠죠. 그거는 뭐 세제 관련해서 그냥 보유세에 큰 뭐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보유세도 마일드한 보유세, 공정가의 반영 비율만 올리고 그다음 터프한 보유세, 막 세율부터 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최강욱 대표가 잘 지적했지만 공공이 싸게 지을 방법이 없다. 그게 없다. 왜냐하면 그게 참 좋은데. 땅이 없으니까.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여기서 우리 맨날 그런 갖고 와서 거기는 잡았잖아요. 그 다 공공이 땅이 있으니까 잡지. 거긴 땅이 다 있다.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진앙지가 서울 5분위 4분위잖아요. 근데 서울 5분위 4분위 3분위 같은 진앙지도 과거 역사를 보면은 경기도의 그린벨트 신도시를 막대하게 지었을 때는 잡혔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개념인데 사람의 생활권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그냥 서울 딱 넘어가면 그 사람 갑자기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가능한 생활권이 썼잖아요. 있죠. 네, 통근통학 생활권이라는 그 개념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통근통학 생활권에 이제 염가의 주택들이 대량 공급됐을 때 좀 작동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공급한다면 작동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생활권도 아닌 지역에 공급하면 아까 그래서 이제 파주 의정부 완전 얘기하시길래 파주 의정부에 미군 기지 떠난 그 자리에 아니죠, 아파트 이제 지으면 그건 위쪽이고 아래쪽은 되겠냐? 과천부터 시작해서 과천 하나면 이제 아주 수두룩하게 깔려 아니, 있죠. 용산 어때요? 용산. 용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용산 좋다. 그러니까 총체적, 그러니까 공급의 총 동원 체제. 그래 내가 진짜 고마워요 정말. 내가 진짜 지금 한강- 뭐냐면 한강- KBS부터 한강은 시작해 매우자고 여의도의 했잖아. KBS부터 시작해서 심정으로. 네, 아니, 매우 그러니까 심정으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는 자꾸 그 국토부랑 이제 종종 미팅하다 보면은 네. 이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걸 약간 모르는 거라고 느낄 때가 있어가지고 예. 지금은 소위 말하는 전쟁 같은 상황이고 아. 통화도 전쟁할 때는 막대하게 찍자는 것가 있잖아요. 예, MMT 이론이 예, 있었잖아요. 예. 지금 공급을 전시 총동원 체제처럼 막대하게 막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남아 돌 정도로 물량이 그냥 지쳐 네. 떨어질 때가 막 지쳐 떨어질 때까지. 근데 기둥식으로 짓자. 용도 변경해야 되니까. 그걸 집으로 벽식으로 지어버리면 나중에 그거 퇴물된다. 그 콘크리트 네. 그거 되니까 기둥식으로 짓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와. 맞는 얘기네. 네. 내가 그 얘기했잖아. 나 공급 얘기 아니 최상한다니까. 2%가 자꾸 집값 올리는 생각을 한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2%는 애가 셋이라서 집이 세 채가 있어야 뉴트럴이다. 우리 애들 다 그러니까 아빠가 갖고 있는 집이 반토막 나도 좋다니까. 우리 애들 셋이 집 한 채 살 때 반값에 살 수 있으면 난 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쿠폰을 나눠줘서 2% 네가 네 집을 반값에 나라에 바쳐. 그러면 네 애들 셋한테 집 살 때 50% 할인권을 나라에서 줄게라고 하면 네. 당장 내일 바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소위 총동원 체제로 주택 공급을 해가지고 집값을 안정화를 내려야 시켜야 되는데 되는 내릴 방법은 그런 그거밖에 인지 체계가 없이 그냥 5년간 135만 원 짓겠다, 도심에 3만 8천 원 지을 거고, 예, 캠코 2만 원 지으면 된다는 그런 관성적으로 일을 했던 거가 시장에서 구치를 강력하게 비토하고 공급이 없구나 하고 이제 그냥 2달간 슈퍼랠리 했던 용산에 둔촌주공 같은 게 들어와야 되겠네. 그거 근데 우리 김프로님하고 되게 예민하다. 이거 용산 좀 그런 거 좀 들어와야 되겠네. 용산 시민공원 밀자는 얘기는 우리 그냥 싸울까봐 안 하고. 근데 어저께도 그 국토부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어제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가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어쨌든 11호 대책 나오기 전에 주간 0.54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0.17로 내려왔는데 예. 지난주 기준 0.19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거래 시장이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11호 대책이 결국 국토부 대책이잖아요. 예. 토지거래 허가제랑 이런 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상승에 계산하는 시총 반영 비율이 낮으니까 거래 가격이 둔화된 것이 본질적인 대책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월비로 MOM으로 마이너스 90%씩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소멸, 서울 과밀, 과열 같은 수도권 집중화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밑에 있는 그 인지가 가득하다면은 지금이 엄청 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11호 대책 내니까 시장 좀 안정화되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걸 보면은 아직 주요 여러 이제 공급을 책임져야 되는 부처가 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때? 인지가 여기 채팅창에도 그 얘기 있는데 한강에 앞서서 청와대랑 여의도를 일단 먼저 내려 보내고 거기다 진짜 여의도도 KBS랑 막 국회부지랑 하면은 그래도 여기도 한 2, 3만 원으로 나오는데 그런 총동원 체제로. 예, 맞습니다. 총동원 체제로 그다음 기둥식으로 지으면 돼요. 용도 변경하면 되거든요. 외국인 오면 다 호텔로 바꿔주고. 그래 용산 그 거기도 공원으로 만들면 좋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원으로 만들되 한 세대 정도는 집으로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지방균형 발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소금을 먹자는 얘기 나오면 계속 아니죠.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그거를 해야지. 벽식으로 주택이라는 용도가 획정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예. 나중에 우리가 사실 다른 외국인 걸로 쓸수 인바운드도 있도록. 더 많아질 거고 지금 올해 아시겠지만 호텔 가격 다 더블 났죠. 삼성 사성 호텔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니버설한 그런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범용의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건설회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뭐 다 있는 거긴 하지만은 제약 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총동원 체제 맞습니다. 전시 총동원 체제. 지금 뭐 공급과 수요 할 것 없이 지금 총동원을 할 수 하지 있는 거 않으면은 다 써야 된다. 네, 사람들의 그 기대가 어. 꺾이질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무슨 코인도 아니고 더 이상은 안 오르지 않을까요? 국민주택이 뭐 아니에요. 30, 40억 갔는데 이젠 여기서 사면 더 오르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오르잖아요, 계속. 아니 저는 지금.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형적인 버블의 전형인데 원래 매매 가격은 어쨌든 임차료 기반 이게 자산 모형이 왜 나왔냐면은 예. 원래 과거에는 임차료를 할인하면은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임차료가 오르지도 않는데 매매가가 튀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자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익이 안 올라도 주가가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과열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동성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조달하니까 담보 제약을 걸자 이러면서 뭐 담보 이론이 예. 발달한 예. 거예요. 예. 근데 올해 주택 가격 강세를 보면은 진짜 과열 장세인 것이 임차료가 올라간 것보다 정말 너무 초과 상승을 했어요. 올랐어요? 너무 초과 상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임차료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서 아주 그냥 펀더멘탈한 마켓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임차료가 안 오른 건 아니지만은 매매가가 이렇게 치솟은 걸 보면은 굉장한 과열 양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열 양태로 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열적인 기대 이론 모델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튼 그런 과열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공공 공급,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미친 듯한 공급이 네. 필요하다. 네. 그래 그린벨트도 좀 다 헐고 좀 하여튼 뭐든지 하겠다는 심정으로. 네, whatever 해보자. it takes로 뭐든지 하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이게 그 유로존 위기 때 그 예. 마리오 드라기가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로존 막 유로화가 막 깨질 것 같으니까 그때 뭐든지 딱 나와가지고 하겠다. 네, 뭐든지 whatever it 하겠다. takes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러면서 딱 안정화된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공급,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총공급을 위해 가지고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는 시그널을 딱 한강까지 메꾸겠다. 막 그럼 뭐든지 샘플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망원지구나 이런데 네. 샘플로 하나만 바꿔서 한동만 짓기 시작해도 줘요. 분위기 싸해질 거야 진짜. 특히 한강변 아파트들 앞에 내 앞에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 한강 뷰부터 쏟아지기 네. 시작할 거야. 우리. 영구 한강뷰가 어딨냐? 그 앞에 아파트 지어질 건데. 약속했어 언제? 미치는 거지 그럼. 와. 그럼. 아니, 하여튼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직히 장난삼아 해본 말인데 진짜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으로를 항상 붙여서 마음으로. 아, 야, 최상욱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아주 뜨거운 토론이 된 것 같네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었는데 의견이 조금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요즘 박사 논문을 또 쓰신대. 난 바뀐 건 괜찮아. 뭐 사람이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지. 아니요 바뀐 건 아니고요. 바뀐 건 아니에요. 네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예전보다는 공급에 대한 좀 아.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프로님 오늘 맞춤형인가? 뭐 혹시 우리 애들 오늘 수능 봤는데 망쳤을 것 같으니까 위로하라고 이러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수요가 여전히 그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그냥 네. 어떤 모형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예.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해법인 거는 아주 명확하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은 과거처럼 그 말 그대로 그 유동성 소스가 아주 명확한 시장이 아니고 가려지지가 너무 복잡해졌어. 막을 수가 너무 없네, 막을 복잡해졌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왜냐면 이거가 제 주변에도 보면은 80년대 집 사신 분도 계시고 90년대 생들인데 집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확실히 80년대생 집 사시는 분들과 90년대생 집 사시는 분들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 유동성 소스가 아주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원천을 완벽하게 차단을 수요 대책을 못하니까. 못 내는 게 너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요 대책이 오히려 왜곡된 효과를 일으켜낼 수 있을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네. 것처럼 결국은 목적지는 주택일 거니까 예. 그 주택에 대한 보유부담 강화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폭발적인 공급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전시 체계 그거 좋네. 아주 총동원형. 그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도 그런 거 좀 집이 쏟아지는 세상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다. 집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는 거야. 메이크 아파트 치프 어게인. 마카. 네. 재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오랜만에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